네, 지금부터는 국내 플랫폼 기업의 2022년 주가 전망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좀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플랫폼 비즈니스를 주목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전에 일단 보면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해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 굉장히 미래 기업 환경이 다이나믹하게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 유기체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어 놨느냐를 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그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도 저희가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그러한 측면을 갖췄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PER 모형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이익 곱하기 PER이 시가총액이고 결국에 그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인데 이 기업의 이익 부분은 좀 더 미시적으로 퀀티티, 프라이스, 코스트를 통해서 추정이 가능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발생한 이익이 어떠한 질로 평가를 돼야 되느냐라는 PER 측면에서 좀 더 이제 액티브하게 부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액티브하게 PER을 부여하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13배의 PER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 여부를 개인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저희는 이 PER에서 이익의 질을 구분할 때 4가지 측면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의 확장 가능성, 이익의 지속 가능성, 이익의 비변동성, 이익의 예측 가능성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이 4가지 측면이 다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밸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확장 가능성 측면은 가둬놓은 고객들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팔기도 쉽고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기도 쉽다라는 측면이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측면은 구독 비즈니스 같은 경우 우리가 끊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한 락인 효과 때문에 지속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 그러니까 새로운 제조를 하기 위한 투자보다는 새로운 고객이 들어왔을 때 그런 투자 한 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가 크게 필요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측면이죠. 그리고 예측 가능성도 이와 유사할 텐데요. 그러한 투자가 없기 때문에 한 단위의 소비자가 더 들어왔을 때 얼마나 더 벌게 될지를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측면의 이익의 질을 모두 만족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긍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PER로 분석해도 네. 그 이익의 품질이 좋다. 예, 이런 맞습니다. 뜻이네요. 네. 근데 국내 대표적인 플랫폼은 역시 네이버하고 카카오 두 가지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규제 이슈로 주가들이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 올해는 업황이나 또 주가 전망이 어떨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썩 좋지가 못하던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상황들 때문에 이러한 성장주들이 굉장히 좀 밸류에서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두 개의 기업이 작년의 성과를 좀 살펴보시면 2021년에 카카오의 기업 가치가 44% 상승을 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29%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상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카카오가 그러니까 하반기에 부진했던 구간을 보셨던 분들이 카카오와 네이버가 작년에 좀 부진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는 기업 가치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1년 전체를 보면 상승했죠. 예, 그렇죠. 근데 하반기에는 부진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가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비슷한 영역으로 많이 가던 기업이었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전자상거래 앞으로 침투율이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인지 그 안에서 네이버가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더 단단해질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아직도 성장의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전자상거래 쪽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카카오 쪽이 좀 더 성장성은 높게 남아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두 종목 다 하반기에 조정이 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올해에 들어서 조정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2월 초에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둘 다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실적 발표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월 들어와서 더 많이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조정된 거는 작년 4분기 실적에서 특별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익이 시장에서 생각한 것보다 좀 잘 안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좀 주가 하락폭이 좀 더 컸는데요. 이러한 조정폭들이 결국에는 기업 실적 나올 때 앞으로는 어떤 이익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해소될 거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올해는 나쁘지 않은 흐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 포함된 종목을 보니까 이제 네이버, 카카오 비롯해서 16개인데요. 그 중에서 비중 1위가 원티드랩이라는 채용 매칭 플랫폼이더라고요. 예. 이 업체를 왜 이렇게 주목한 이유가 뭔가요? 네, 저희가 액티브 매니저들이,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 지수 대비해서 혹은 뭐 다른 그 상대적인 결국엔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괜찮은 종목이 있고 기대 수익이 높은 종목이 있다면 투자 비중을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원티드랩이 그런 대표적인 기업일 텐데요. 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용 매칭 플랫폼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건 이 회사 하나에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가 구직을 하는 시대에서 구인을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하기에 가능한 인구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생산성이 높은 일을 할 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급 프로그래머들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는 앞으로의 시대 흐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채용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플랫폼들이 역할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티드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이 기업은 이제 그 안에서 매칭이 일어났을 때 헤드헌팅 수수료 개념으로 연봉의 7%를 수취를 하게 되거든요. 맞네요. 네, 그래서 이게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그냥 헤드헌터들한테 그 수수료율을 보면은 뭐 20-30%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구하기 힘든 데들은 막 50-60% 이상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흐름이 계속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보면 실업률이 굉장히 낮고 고급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서 이러한 플랫폼들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플랫폼의 역할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업도 플랫폼화돼서 그 안에 가입자가 이미 200만 명이 넘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이제 IT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가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어필을 해서 매칭이 되는 방식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대 수익 측면에서도 높은 수익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플랫폼 ETF인데 미래에셋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을 포함한 이유가 뭔가요? 예, 일단은 아까 플랫폼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저희가 이제 분절화된 밸류체인의 한 영역을 장악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반도체 파운드리를 장악했던 TSMC처럼 그 바이오 기업들의 생산 영역을 장악하는 파운드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만들어진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조업에서도 이런 플랫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 부분을 추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파운드리 개념에서 뭐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를 하고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MO 기업. 네, CMO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도체 영역처럼 앞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런 부분에서 편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그 자본의 플랫폼이죠. 결국에는 해외 주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선도적인 역할을 미래에셋증권이 굉장히 많이 했고 해외에서의 이익 비중이 지난 한 2분기 실적만을 봤을 때도 순이익 비중이 20% 정도가 지금 해외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미래에셋증권이 1등 증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파편화된 시장이라서 아직도 경쟁은 좀 치열하지만 해외에서도 나름대로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 자본 규모가 가장 큰 이제 증권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투자의 시대에 적합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인데요. 네이버 페이의 지분율,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기업이죠. 그 회사의 지분을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저희가 네이버 페이와 카카오 페이를 비교했을 때 네이버 페이가 과연 카카오 페이보다 디스카운트 받아야 되는 기업이냐, 비상장이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네이버 페이 같은 경우는 결제로 일어나는 거래액만 보면 카카오 페이의 4배 정도 결제 거래액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카카오 페이가 상장돼서 20조의 밸류를 받고 있다라면 네이버 페이가 상장을 한다면 적어도 20조는 받아야 되는 건데 20% 갖고 있으면 그 지분 가치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부분이 설명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 페이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투자에 저희가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은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의 위버스, SM의 디어유 버블, 그리고 NC소프트 유니버스 같은 이제 엔터, 게임 회사들도 이렇게 자체 플랫폼을 요즘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플랫폼 같은 경우는 결국은 1등, 2등 강자로 이렇게 귀결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엔터나 또는 게임의 어떤 이런 약간 특정 영역의 플랫폼 업체들이 네. 이런 최고 강자들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해서 좀 버틸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떤가요? 예. 이 부분은 뭐 진짜 궁극적으로 버틸 수 있는지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봐야 되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저희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킬러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라는 굉장히 강력한 킬러 컨텐츠가 하나 있는 거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는 SM과 JYP가 공동으로 지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 회사의 연예인들은 다 거기를 이제 우선적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제 그러하듯이 킬러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지켜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엔터 비즈니스에 대해서의 이해도가 과연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이 우리나라 업체보다 많은 이해도를 갖고 있느냐 했을 때는 사실 좀 물음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엔터사들은 뭐 과거에 진짜 한 90년대 후반에 뭐 H.O.T, SES 이런 시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0, 30년의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산업화된 어떻게 보면 사업화된 기업화된 그런 엔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미국만 해도 그렇지 못한 엔터사들이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엔터사 중에 가장 시가총액이 큰 게 하이브이기 때문에 하이브가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은 사실은 미국 기업이어도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도 도전해서 들어와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 팬더스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팬과 인더스트리를 합쳐서 팬더스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팬더스트리는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개방성이 있으면서도 폐쇄적이잖아요. 그 연예인과 1대 다로 채팅을 하는 디어유 버블 같은 방식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그들에게는. 근데 그게 약간 그 폐쇄적이기 때문에 다른 데 공개되지 않고 우리들한테만 공개되고 1대1로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좀 감성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더 공개된 플랫폼일수록 쉽지는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이제 본질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요 어떤 엔터 게임사들이 갖고 있는 플랫폼이 네. 네이버 카카오하고 경쟁해가지고도 네. 중장기적으로 잘 버티고 발전해 갈까 하는 네. 부분인데 우리 본부장이 보시기에는 네. 나쁘지 않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경쟁력 차원이 제가 보면 시장이 아무래도 좀 작지 않겠나 싶은데. 네. 시장이 물론 이제 작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글로벌하게 팬덤을 보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예인들 혹은 뭐 가수들을 팔로우하는 사람들 숫자들만 합쳐봐도 엄청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가 국내는 장악력이 굉장히 뛰어난 건 맞지만 네. 해외로 나갈 때는 입장은 똑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뭐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방송에 나가게 되는 유튜브 같은 플랫폼들이랑 궁극적으로 또 한 번 경쟁이 부딪힐 텐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의 경쟁이 더 중요하지. 우리나라 업체들끼리의 경쟁 관계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게 뭐 엔터사들이 바라보는 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팬들보다도 글로벌하게 많은 다른 팬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메타버스, NFT 같은 이런 열풍이 아주 거센데요. 네. 약간 뭐 실적 자체보다 좀 앞으로 미래 희망, 꿈으로 가는 그런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네. 어떤 관련 기업들이나 이런 관련된 플랫폼들 어떤 실체가 좀 있습니까? 네. 어떤가요?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NFT에 대해서 저희 이제 채널에서도 한번 NFT에 대한 저희의 관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펀드 시장의 이제 수급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종목 단위가 그냥 여러 갈래로 많이 번져나갔던 현상이 좀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꿈으로 가는 느낌이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실적이 실제로 받쳐주지는 않는데 꿈으로 가는 기업들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게요. 그러니까 꿈으로 간다라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굉장히 잘된 작품도 결국에는 제작비 한 200억에 300억 정도를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아무리 성장한다고 해도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까지 나오진 않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 컨텐츠를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소스,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크리에이터를 가진 상태에서 다양한 거를 접근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은 메타버스든 NFT든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약간 킬러 컨텐츠의 얘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첫 번째이지 컨텐츠가 없는 상태에서 뭐 NFT를 갑자기 가겠다라고 한다는 건 기술적으로 뭐 도움을 준다는 정도 가지고는 쉽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그 내부에도 차별성이 있을 수 있다. 네, 충분한 차별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송국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방송을 혹은 뭐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솔루션이라든지 뭐 지원하는 정도 아니면 제작을 실제로 하는 회사라든지 이 정도는 인력 베이스의 비즈니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플랫폼의 레버리지 효과, 그러니까 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에 포함한 23개 종목,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가 궁금한데요. 제가 보니까 나스닥 상위 종목 가운데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어도비, 넷플릭스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막상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제 메타로 바꿨죠. 이런 것들은 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좀 궁금한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액티브 펀드든 액티브 ETF든 기대 위험 대비해서 기대 수익이 높은 종목을 편입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국면에서 앞으로의 상승할 만한 가치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주목해서 봅니다. 근데 애플과 아마존과 메타를 좀 분리해서 보자면 애플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이 많이 일어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얼마나 수요가 나올지 사실 애플도 잘 모르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 14 같은 경우도 좀 업데이트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기기 교체 수요들일 텐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애플의 PER을 올려왔던 서비스 영역보다는 기기 매출 중심이라면 좀 더 PER은 낮게 부여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이 또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장점은 다소 희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미국의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우리나라는 30%인데 미국은 아직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아마존 같은 대형 플랫폼에 들어와서 판매되는 방식이 성장할 것인지, 아니면 나이키와 같은 브랜드를 갖춰놓은 기업들이 다이렉트 컨슈머로 가는 방식이 성장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애프터 코로나에선 저희는 이제 후자가 좀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력을 갖춘 기업들이 직접 고객한테 가면서 유통 마진을 줄여가는 구조가 더 될 거기 때문에 저희 편입 종목에도 쇼피파이라든지 뭐 페이팔이라든지 이러한 프로세스를 도와줄 수 있는 기업들이 편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마존 대신에.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같은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다 합쳐서 그러니까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36억 명이거든요. 페이스북 단독으로는 29억 명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인원수가 더 성장하기는 사실 쉽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정점까지 왔다 보시네요. 어느 정도 MAU의 성장은 정점까지 왔고요. 앞으로 정말 저커버가 집중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영역에서 뭔가 새로운 영역으로 이 길을 열어놓는다면 또 새롭게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좀 B2C로 열기에는 이 시장은 아직은 좀 그렇고 B2B가 먼저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대응을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면서, 액티브이기 때문에 계속 비교를 하면서 좀 더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플랫폼에 이제 포함한 또 다른 기업 보면 아까 말씀드린 뭐 쇼피파이, 유니티 소프트웨어, 엣시, 페이팔, 인모드, 이런 기업들은 어떤 비즈니스 측면에서 주목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포트폴리오를 갖춰 나간다라는 게, 어떤 기업 하나를 보고 개인 투자를 하듯이 이 기업의 상승 가능성이 무조건 제일 높습니다, 이런 관점보다도 지금 시장에 이 기업이 이 산업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인지, 혹은 이 산업에서 다른 영역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저희는 보완제적인 쪽으로 혹은 대체제적인 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존과 대척점에서 이런 쇼피파이라든지 페이팔 같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니티 같은 기업은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개발 엔진이 필요한데, 이러한 개발 엔진으로서 계속적인 영역 확대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고요. 또 엣시도 약간 그 쇼피파이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과 대응되는 지점에서 수공예품이라든지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만든 좀 이렇게 개인 대 개인으로 좀 이렇게 크래프트맨십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서 엣시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시장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산업에 대해서 분할해서 좀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용 전자상거래보다도 약간 특성화된 전자상거래 업체를 주목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리고 동남아에 이제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SEA, C는 이제 게임, 뭐 이커머스, 핀테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를 여기 ETF에 포함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성장을 말씀드렸잖아요. 동남아의 침투율은 아직 10%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 측면에서는 아직도 너무 많이 남은 영역이고요. 그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는 C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텐셜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 전자상거래 영역의 포텐셜만 강하다면 그 가치를 지켜줄 수 있을 만한 게 없을 텐데 기존에 원래 게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캐시카우가 되는 현금흐름이 꾸준한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갖춰진 상태에서 여기서 번 돈을 통해서 전자상거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저희가 좀 더 안심할 수 있을 만한 경쟁이 너무 심화되는 과정에서도 버틸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가지고 C를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꼭 액티브 ETF가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 미국 ETF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꽤 많아졌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긴축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테마 중에서 좀 주목해야 될 만한 분야가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네, 뭐 일단 성장 측면에서 저희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올해는 두 가지로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합쳐진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저희가 합쳐놨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만 한다면 지금까지 생산되어 왔던 전 세계 차량 생산량이 한 7,700만 대 정도 올해 되고요. 대략 7, 8천만 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에서 그냥 전기차로 넘어가는 건 사실 경쟁만 치열하지 주주 입장에서 얻을 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더해지면서 자동차를 안 타던 사람이 좀 더 타게 되는, 조금이라도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7천만 대, 8천만 대 시장이 1억 대 시장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 자동차 시장은 3,500조짜리 엄청나게 큰 소비재 시장이거든요. 여기가 10%만 성장해도 350조, 400조짜리 시장이 생기는 건데 이런 성장이 사실 스마트폰 시장 하나 정도 만들어지는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력이 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의 전동화, 전기차화 과정,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비즈니스 모델이 잘 갖춰진 기업이라면 올해 계속 주목하셔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인데,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올해는 이제 좀 실체적인 관점에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게, 애플에서 지금 이제 VR 글라스를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컨슈머 디바이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실제 기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메타에서 나와 있는 기기도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기기가 나온다면 실제 우리가 이런 메타버스의 세계, AR, VR 시대에는 어떤 서비스가 있겠구나라는 실체를 좀 더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소비자들이 어디로 좀 더 향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도 가치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좀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액티브 ETF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증시의 큰 화두라는 점에서 고태훈 본부장님의 설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영상을 2번, 3번 돌려보면서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주제 쉽게 잘 설명해 주신 우리 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